한 법정에서는 내가 줄리였으면 진짜 혀를 깨물고 죽을 용기도 있다. 막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죠. 그렇죠. 그런데 불과 9개월 뒤에 완전히 다른 재판에서는 30여 분 동안 무려 58번이나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58번이요? 네. 도대체 이 9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당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는 JTBC, MBN, MBC 같은 주류 방송사의 뉴스 리포트부터 수많은 유튜브 시사 채널들의 방대한 보도 자료들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네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칠 자료들은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죠.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상반된 두 재판 기록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복잡한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군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혼탁한 뉴스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이 사건을 바라볼지 당신께 아주 명확히 해두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 자료들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또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좌파나 우타, 그 어느 쪽 진영의 확성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편을 드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서 이 자료들에 묻어있는 감정이나 정치적 꼬리표를 싹 걷어내고 철저히 계산된 법정 전략과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만을 아주 차갑게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정치적 모자는 벗고 분석가의 안경만 딱 쓰자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럼 바로 첫 번째 무대부터 세팅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판 상황이죠. 배경은 안혜옥 전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그리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김건희 씨가 과거 줄리라는 가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재판이죠. 맞아요. 여기서 김 씨는 처음에는 이 의혹 때문에 6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냅니다. 법정에 나오기 힘들다는 거였죠. 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니까 결국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죠. 네, 출석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너무 큰 불안감을 호소해서 증인석에 가림막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각적으로들 법정 내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가림막 뒤에 증언이라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림막 뒤에서 흘러나온 증언의 내용, 그리고 그 증언이 만들어낸 파장이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 씨는 1995년 당시에 감남의 유흥업소에 간 적도 없고 줄리라는 이름은 줄자도 쓴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군요. 네, 당시에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숙명여대 대학원을 다니느라 그런 곳에 갈 시간조차 없었다고 강변했죠. 뭐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논리적인 방어입니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요.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갑자기 김 씨가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법정이 확 술렁입니다. 그 유명한 발언 말이죠. 네, 나는 줄리가 아니라 제니였다. 네, 제니였다고 했죠. 과거 미니홈피나 채팅방 등에서 자신의 영어 이름, 즉 예명으로 제니를 사용했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힌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대목을 딱 읽으면서 이런 비유가 떠올랐거든요. 어떤 비유죠? 이건 마치 나는 어젯밤 파티에 배트맨 복장을 하고 간 적이 없다. 내 코스튬은 스파이더맨이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비유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내 진짜 예명은 이거였어 라고 반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게 왜 법적으로 치명적인 패착이 된다는 건가요? 일상적인 대화라면 그 억울함이 당연히 통할 수 있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네네. 법정이라는 공간의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고인인 정천수 대표 측의 애초 의혹 제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의혹 제기의 디테일이 달랐나요? 네, 그들이 처음 제보를 받았을 당시를 보면요. 증언의 핵심은 김 씨가 줄리라는 이름으로 일했다가 아닙니다. 그럼 뭐였죠? 김 씨가 특정 영문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는 사실 그 자체의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히 JULIE였느냐, 이게 법적 쟁점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완전한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100% 거짓말이다. 이걸 입증해야 하니까. 그런데 증인이 스스로 나는 영문 가명인 제니를 쓴 적이 있다고 실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들 말이 어느 정도 맞게 되는 건가요? 빙고.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의 뼈대에, 즉 영문 예명을 썼다는 사실관계에 오히려 신빙성을 딱 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와, 억울함을 풀려다가 네, 감정적인 억울함을 풀려다가 법적으로는 오히려 상대방의 무기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준 셈이 된 거죠. 감정이 앞서서 법적 논리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렸네요. 그렇죠. 법정에서는 말이 곧 무기니까요. 그런데 이 재판 자료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 감정만큼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또 다른 거대한 메커니즘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아, 언론의 역할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전원게임, 텔레폰 게임의 부작용이죠. 네. 이 지점이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언론이 어떻게 팩트를 오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보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문제가 된 건가요? 정천수 대표 측은 최초 보도 당시에 김 씨를 접객원이나 접대부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접개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들은 김 씨를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맺기 위해 자주 나타나는 일반인 여성, 당시 속어로 이른바 죽순이라고 묘사했을 뿐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제보자는 분명 일반인 여성 혹은 죽순이라고 묘사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접개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요? 네,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수사기관이 원본 제보 영상이나 녹취록을 직접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자극적으로 부풀려진 언론 기사를 그냥 복사해서 공소장을 썼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정보가 유통되면서 왜곡되는 알고리즘적 전원 게임의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알고리즘적 전원 게임이요. 네, 최초의 그 모호한 속어는 조회수를 갈구하는 매체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임팩트가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등 기성 언론을 거치면서 대중의 시선을 확 끌기 위해 훨씬 더 명확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인 술집 접개건으로 단어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와, 언론이 임의로 단어의 수위를 확 높여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 과장된 단어가 수많은 매체로 쫙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졌고요. 네네. 심지어 검찰마저 이 프레임에 갇혀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공소장에 언론의 오역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조회수를 위해 언론이 단어를 바꿨고 그게 사법부의 법적인 사실관계까지 완전히 뒤틀어버렸네요. 네. 뉴스를 볼 때 단어 하나하나의 출처를 우리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죠.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요소가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시간에 무슨 말인가요? 네. 김 씨는 이 보도 때문에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온몸이 망가졌다고 호소했는데 정작 첫 보도가 나온 건 2022년, 즉 재판 시점에서 불과 4년 전이란 말이죠. 계산이 안 맞죠? 네, 도대체 증인들은 왜 법정에서 이렇게 쉽게 들통날 과장을 하는 걸까요? 그건 증인석에 앉은 사람의 심리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요? 네, 그들은 판사에게 자신이 얼마나 극실한 피해를 입었는지 최대치로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내 고통을 알아달라.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앞서서 기억을 과장하거나 시간에 부풀리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무리수를 두는 거군요. 네, 하지만 노련한 변호인들에게 이런 시간적 불일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회죠. 증언 전체를 무너뜨릴 기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법률 용어로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하는데요. 신빙성 탄핵이요. 네. 보도 시점조차 헷갈리면서 6년을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1995년의 기억은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와, 아주 작은 모순 하나로 증언 전체의 무결성에 균열을 내버리는 거네요. 네, 변호인들의 아주 날카로운 전략이죠. 이 제니 발언이나 시간의 모순에서 보듯이 확실히 감정이 앞서면 불리한 진술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력 상실은 단순히 과거 유흥업소 의혹에서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과의 첫 만남을 설명하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도 묘한 모순들이 발견되거든요. 네, 법정에서 김 씨는 당시 노총각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이 다리를 놓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다면서 사적인 로맨스 스토리를 막 꺼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발언이 나오잖아요. 네, 돌직구를 날렸죠.
맞아요. 김 씨가 남편의 첫인상에 대해서 생긴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네, 법정에서 할 말치곤 좀 독특하죠. 그런데도 달변가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했다고요. 대중들은 이걸 약간 가십으로 소비하면서 검사가 아니었어도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평범한 남자였어도 만났을까라며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반응이 많았죠. 그런데 재판에서 왜 굳이 이런 남편의 외모 평가나 연애사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변호인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이런 가벼운 질문을 던졌을 리는 없잖아요. 겉보기엔 굉장히 가벼운 에피소드 같지만 이 질문의 목적은 매우 날카롭고 계산적입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군요. 네, 이 로맨스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변호인단은 과거 양재택 전 검사와의 인연에 대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 양재택 전 검사요? 네, 김 씨는 양 전 검사를 최재학이라는 사람에게 소개받았다고 증언을 했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발동합니다. 함정이요? 네, 양 전 검사 본인은 과거에 이모 씨를 통해서 김 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적이 있거든요. 아, 양쪽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며요. 그 지점을 변호인들이 의도적으로 찔렀군요. 바로 그겁니다. 변호인들이 이 모순을 딱 지적하니까 김 씨는 크게 당황하면서 화를 내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막힌 거네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 만났는가 하는 첫 만남의 기억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재판부 앞에서 폭로된 겁니다. 아하, 궁지에 몰린 김 씨가 화제를 전환하거나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방어 기제로 던진 이야기가 바로 그 결혼 프로젝트와 첫인상 발언이었던 거죠. 와, 결국 사소한 만남의 기억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더 큰 의혹에 대한 증언의 신뢰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변호인단의 정교한 심리전이었군요. 네. 법정에서는 모든 질문에 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통제력을 잃은 법정 증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어하다가 빈틈을 보였죠. 그렇다면 만약 그 증인이 완벽하게 입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를 다른 재판으로 넓혀봐야겠네요. 네,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무려 9개월 만에 제외한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여론조사 의혹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앞선 재판과 그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배경을 먼저 짚어야 하는데요. 김건희 씨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징역 4년이요. 여기서 중요한 법적 개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거 단순 방조범으로 취급받던 이른바 전주, 손모 씨와는 상황이 다르죠. 잠깐만요. 뉴스 기사들을 보면 방조범이랑 공동정범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네, 자주 나오죠. 이게 형량이나 법적 책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왜 이 재판에서 그토록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죠. 누군가 은행을 털 때 밖에서 망을 보거나 도주로를 알려준 사람은 방조범입니다. 아,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운 조력자군요. 네. 반면에 공동정범은 직접 근거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은행 터는 계획을 함께 짜고 그 훔친 돈, 즉 수익을 분배받은 사람입니다. 기획도 같이 하고 돈도 나눠 가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법원은 이들을 범죄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직접 실행한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아주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아하. 김 씨가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익을 얻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다는 건 그녀가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범죄의 주체로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인지 그녀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죠. 앞서 이야기했던 줄리 의혹 재판에서는 억울하다며 흥분하고 불필요한 젠이라는 말까지만 꺼냈잖아요. 감정 통제가 안 됐었죠.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재판에서는 어땠습니까? 30여 분의 증인신문 동안 무려 58회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58번 침묵한 겁니다. 오직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단 하나의 질문에만 네라고 답하고 철저히 침묵을 지켰어요. 당신이라면 이 상반된 두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두 재판은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전장이요? 네. 명예훼손 재판은 자신의 개인적 도덕성과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방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감정이 막 폭발했죠.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정치자금법과 주가 조작이 얽힌 이 재판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남편과 자신을 치명적인 형량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지뢰밭입니다. 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터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억울함보다는 법적 생존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침묵이라는 방패를 선택한 것입니다. 통제력을 잃었던 증인이 이제는 침묵으로 통제력을 완벽하게 되찾으려 한 거군요. 네, 고도의 전력이죠. 그런데 그 침묵의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집니다. 부부 불화설 말이죠. 네, 두 사람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면서 불화설이 돌자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반박했죠? 김 씨가 곁눈질로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코가 붉어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에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두고도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네, 양측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인 측은 부부간의 애틋함과 인간적인 고통을 부각하려고 했죠. 우린 이렇게 슬프고 힘들다. 하지만 서양호 위원 등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이 눈물을 조금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아, 악어의 눈물이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58회나 제공받았다는 그 거대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58번의 침묵으로 철저히 회피하면서 왜 갑자기 부부의 개인적인 연민만 부각하느냐 이런 비판이군요. 정확합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입을 닫고 감정적 호소로 대중의 동정을 구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고도의 이중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죠.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주진우 기자가 김 씨가 구치소 안에서 아버지 꿈을 꾼다며 묻고 다닌다. 이런 아주 사적인 영역의 이야기까지 폭로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좀 느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아무리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수감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꿈 이야기까지 외부로 유출되고 유튜브 컨텐츠로 막 소비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이창근 행정관 역시 바로 그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적인 재판에서 혐의를 규명하는 것과 교정당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누군가의 아주 내밀한 사생활이 유출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진실규명이라는 명분 아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이라는 아주 위태로운 경계선 위를 걷고 있는 셈이죠. 이 사건이 단지 한 정치인 부부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거울이 되는 이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네,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오늘 우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 재판의 기록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법정의 논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네,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걸 봤죠. 억울함을 풀려다 튀어나온 제니라는 가명 하나가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부메랑이 되는 과정. 그리고 언론의 문제도 있었죠. 네. 조회수를 노린 언론의 접객원이라는 오역 하나가 수사기관의 공소장까지 오염시켜버리는 알고리즘의 나비 효과, 그리고 58번의 철저한 침묵과 눈물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한 인물을 지켜봤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뭘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자들이 선택한 단어 하나, 정치인들이 던지는 프레임 하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의도가 있다는 거군요. 네, 당신은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문장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에 어떤 법적 계산과 언론의 역학이 숨어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와, 완벽한 마무리네요. 당신과 함께한 이 심층 분석의 끝에서 저는 당신의 뇌리에 깊게 박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기록들을 쭉 되짚어보면 한 가지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홧김에 제니라는 그 이름 두 글자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재판의 흐름이 달랐겠죠. 혹은 어느 이름 모를 기자가 죽순이를 접객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바꾸어 쓰지 않았다면 이 거대하고 지루한 재판의 양상은 지금과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상상해 볼 만한 대목이네요. 우리는 진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거대한 정치적 명운과 국가적인 법정 공방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것은 진실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작은 가명 하나와 언론이 만들어낸 오역된 단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내일 아침 당신의 책상 위나 스마트폰에 또 다른 뉴스 속보가 도착할 때 그 기사의 표면 아래 숨죽이고 있는 단어들의 무거운 무게를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